5월 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오늘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가히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를 만한데요.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을 빚었습니다. 야당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재산 형성, 특히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여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야당의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특히 뜨거웠는데,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혹 종합 세트라는 주장까지 나왔죠. 잠시 후에 자세한 공방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반장, 조금 전 나온 속보인데요. 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을 돌렸던 시민에 대해서 모욕죄 고소를 취하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가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서 모욕죄 고소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도 감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였고요. 앞서 참여연대에서 고소를 취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었죠. 류 반장, 여야 원내대표가 조금 전 만났잖아요. 어떤 대화가 오갔나요? 네, 두 여야 원내사령탑은 뼈있는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예술적인 정치를 해보고 싶다고 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로 존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술적인 정치요. 네, 쟁점인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재영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슈퍼 화요일이라고 또 표현을 썼는데 정말 그럴만하죠. 오늘 국회에서 5명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야당은 시작에 앞서서 내로남불 전시회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세를 예고했었는데요. 실제 오늘 청문회 장면이 어때했는지 안지현 반장이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박준호 반장이 훌쩍 휴가를 떠났고 일주일 동안 보도국 안지연 기자가 저희와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정치부 파견이 이번이 2번째인데요. 2번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왜 여러 번 온 것 같지? 2017년에 한 번 왔고 네, 한번 온 것 같은데. 이번이 2번째입니다. 아, 그래요? 네, 2번. 찾아봐요. 더 온 것 같은데. 네, 찾아봐요. 더 온 것 같은데. 네. 반장들 반가워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우리 안지원 반장이 키가 엄청 크군요. 네, 한 190 되는 모양이에요. 네. 네. 처음이 아닌 만큼 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정치부 회의 시작하면서 이번이 파견 3번째 아니냐 이렇게 기습 진실 공방으로 절 당황시켰던 복 국장. 끝날 무렵엔 이렇게 말했죠. 정말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유 반장하고 안 반장하고 잘 도와서 내일 청문회 잘 취재를 해요. 네. 알았죠? 네. 왜 이렇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 인사청문회는 5개. 그렇습니다. 전부 다 보라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직전까지 아주 열심히 봤는데요. 지금부터 핵심만 뽑아드리겠습니다. 이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오늘 5명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일제히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시작에 앞서 이번 청문회 한마디로 내로남불 전시회다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그런 걸까요? 이 청문회 하면 낙마 예상 후보를 딱딱 맞추는 쪽집게 노트, 바로 정의당의 데스노트 안 보고 갈 수 없죠. 이 정의당 박원성 사무총장 오늘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국민의 눈높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후보자들 아니냐. 이런 의견이 당내에 다수 있고요. 그래서 노영욱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물론 데스노트에 확정하는 건 오늘 인청을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일단 임혜숙, 박준영 이 2사람은 유력해 보입니다. 그럼 5명 가운데 화약고로 불렸던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어땠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시작만 해도 오늘 생일인 위원 축하해주면서 매우 화기애애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겹친 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이끌어갈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인데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님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랬던 분위기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돌변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야당 의원들 맹공 퍼부었습니다. 검증보도 댓글에는 보면 말이죠. 여자 조국이냐 그래. 장관뿐만 아니라 NST 이사장도 되지 말았어야 할 파렴치한 인사입니다. 인사청문회 참기 나가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 이유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임 후보자의 논란, 오늘 청문 대상 후보자들 중에 가장 많아 보입니다. 이 정의당도 의혹 백화점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였는데요. 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온 것도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본인도 장관 될 줄 모르신 것 같아요. 그죠? 검증보도 댓글에는 보면 말이죠. 여자 조국이냐 그래. 장관이 되려고 생각을 했다면은 경력 관리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7개. 이 의혹 하자 종합 세트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개의 논란 하나하나 보면 제자 논문 표절, 위장 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다운 계약, 그리고 NST 무자격 지원 의혹 등입니다. 그 가운데 국민의힘이 직전 경력인 과학기술연구회, 즉 NST 이사장 지원할 때 민주당 당적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오늘 다시 한번 파고들었습니다. 이 무색 무취인 줄 알았는데요. 처음에 이 보니까 청색 유치예요. 응모자격이 무슨 본인이 여기에 정당에 소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했으면 정당원인 건 아시죠? 본인 알고 계셨죠? 그러면 여기에 응모를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말이죠. 학교 같으면은 부정 입학이에요. 부정 입학은 입학 취소가 되는 겁니다. 네, 청색 유치,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을 빗대면서 냄새가 난다는 거죠. 임 후보자의 해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 이사장 초빙 공고를 보고서 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응모 자격이라고는 써 있지만 임명 전까지만 탈당을 하면 된다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 후보자 임명됐을 때는 민주당을 탈당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배우자나 두 딸을 데리고 스페인이나 하와이 등의 국가 지원금을 받은 해외 학회 세미나를 다녀온 것, 야당은 엄마 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엄마 찬스입니다. 근데 엄마가 연구비로 공적 비용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데 그 부유한 엄마가 있는 자녀라는 이유로 고급 호텔방을 쉐어하면서 그 해외 유명한 그 도시들을 가볼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으로서 적합했느냐.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도 올려서 제자 논문 표절, 논문 내조로 불렸던 논란. 이 부분에서는 가장 수위 높은 발언이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학술지에 등재시켜준다는 명목하에 정작 핵심적인 내용은 달치해서 남편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2006년, 남편은 2007년 부교수로 승진했고요. 제자의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떠넘기기 하신 거고요. 청년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도덕적 결격 사유 충분하고요. 장관뿐만 아니라 NST 이사장도 되지 말았어야 할 파렴치한 인사입니다. 네, 들으셨죠? 파렴치하다는 표현까지 나오자 여당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문제가 아니란 입장이었는데요. 남편도 함께 연구를 했고 제자 역시 논문에 공동 저자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표절도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오늘 임 후보자 방어에 주력을 했는데 청문회 사회를 맡은 과방위원장 민주당 이원욱 의원에게 정해주의 때 제가 잠깐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오늘 청문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게요. 야당에서는 뭐 인사청문회 하기 전부터 이미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 사퇴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그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듣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미 프레임을 정해놓고 일방적인 정치 공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밤 늦게까지 되려나요? 아마도 굉장히 늦게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죠. 이번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어제 다정회에서도 소개했었죠. 문제가 됐던 수많은 도자기 사진,
바로 이 사진으로 후보자 아내의 도자기 밀반입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 박 후보자도 청문회 시작하기에 앞서 이 점 사과했습니다. 최근 제기된 카페 운영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장에선 도자기에 이어 샹들리에도 등장했습니다. 역시 후보자 아내가 박 후보가 영국 대사관에서 일하던 시절에 취미로 사왔다는 거였는데요. 야당 의원들 궁궐에 살았던 거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8개나 됩니다. 이것도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 생활 중 사용한 것 맞습니까? 예, 가정에서 사용하다가 띄어서 갖다 이 붙인 8개 겁니다. 다 거기다 했어요? 궁궐에서 사셨어요? 거기서 영국에서요? 저는 이 사진들을 처음 접했을 때 난파선에서 봄을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어요. 네, 박 후보자는 현재 아내는 카페 영업을 중단한 상태고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온 도자기를 판매한 건 관세청 의견대로 무조건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나머지 3명 후보의 인사청문회장은 어땠는지 자리로 돌아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슈퍼 화요일, 가정 논란 최대 쟁점, 후보자들은 사과에 또 사과입니다. 오늘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죠. 어제 류 반장이 돕겠다고 아주 큰 소리를 쳤는데 결국은 안지원 반장이 다 독점해서 취재를 양보한 거죠? 네, 저희가 동기인데요. 네. 안 반장이 워낙 그 부분에 되게 전문가입니다. 청문회 전문가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네,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안지원 반장은 고생했으니까 내일 그냥 쉬어요. 네, 특별히 이제 그렇게 하고요. 아 참 아까 그 다정회라고 하던데요. 저희가 시간대 옮겨가지고 여정회를 밀고 있습니다. 네. 네, 참고로. 자 좋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아까 잠깐 중간중간 봤지만 야당의 총공세가 펼쳐졌죠. 5개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의 공방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일단 두 후보자 중심으로 좀 살펴봤고 야당이 어제 문제 삼은 후보자 중에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있잖아요. 그쪽 분위기는 어땠어요, 심판장? 네, 아무래도 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뜨겁죠. 네, 네. 후보자의 부동산 논란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 노 후보자가 이 세종시의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살지 않고 관사에 거주하다가 2억 원 넘게 차익을 남기며 판 게 관사 재테크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죠. 자, 노 후보자 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과를 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리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과에도 야당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위당 전입도 문제 삼았는데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자식들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처제 집에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한 겁니다. 노 후보자는 미국 교육 파견 후에 귀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가 전혀 정반대의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후보자가 국토부가 아닌 기재부 출신인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국토부 장관 11명 가운데 기재부 출신은 한두 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문제를 삼은 반면에요.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과 정책을 다뤘고 또 국토부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기재부와의 협상력이니 최적의 장관 후보자다. 이렇게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정말 정반대의 시각이네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그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2사람에 대한 좀 논란은 없었던 거예요?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논란이 없었던 거 아닌데요. 먼저 네.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면요. 안경덕 약간 후보의 기분 나쁘다는 시 답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와가지고. 아니 미안해요. 네네. 네, 피해의식인 것 같아요. 네, 미안합니다. 네, 안경덕 후보의 인사청문회장에서는 뜻밖의 이 가상 자산이 화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후보자님, 지금 국무위원이 되실 분이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MZ세대가 왜 가상화폐에 투자하겠어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앞서 김 의원 후보자의 아들이 가상자산을 샀다가 팔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질의를 이어갔던 건데요. 노 후보자는 아들이 판 것에 대해선 학생이니까 공부가 더 중요하다며 매도를 권유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앞선 김 의원이 지적한 이 가상자산 투자가 문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 때문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일자리 정책 실패가 그 원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기는 그렇고요. 자, 한 명 더 있죠. 산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땠어요? 통과가 유력한가요? 일단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실거주를 하지 않는 아파트를 이제 사고 파는 과정에서 7억 원이 넘게 시세 차익을 봤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장인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아파트 2채를 매입한 것은 투기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서 제기됐던 의혹이었죠. 이 증여세 탈세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증여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을 저질렀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에선 사면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얘기를 꺼낸 건데요. 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이제 건네받을 텐데 이 산업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건데요. 문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사면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 건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니까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면 더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안 반장이 사면 얘기를 꺼냈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오늘 정치권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등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이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었는데요. 먼저 네. 해당 발언 들어보시죠. 반도체의 수급 상황,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강력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여권에서는 처음으로 이재용 사면론이 공개 제기된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도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연초에 사면을 꺼냈다가 지지층으로부터 문매를 맞았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정부도 필요한 검토를 언젠가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말씀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이틀 뒤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서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총리로 임명이 된다면 경제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대통령께 전달해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는데요.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안 반장한테 미안한데 제가 좀 마음이 바뀌었는데요. 내일은 그냥 저희가 다 쉬는 걸로 합시다. 정치부에 그냥 쉬는 걸로 하고요. 내일 이제 재충전해서 모레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는 거죠? 그죠? 모레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모레부터 모레 이틀간. 저희가 잘 준비해서 정치부에 또 알차게 회의를 좀 끌어갑시다. 그 청문회도 안 반장이 이제 오늘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청문회 전문가.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좋습니다. 청문회 속보 계속 좀 챙겨주고요.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개 장관 청문회 열린 슈퍼 화요일. 후보들은 사과에 또 사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싸울 건 싸우고 일할 건 일하겠다고 발언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도 오후에 첫 만남을 가졌죠. 일단 오늘은 두 사람 모두 탐색전만 가졌습니다. 여야 정치권 상황 류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오늘 현충원을 참배한 후에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오늘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이 사과를 했는데요. 일단 취임 후 첫 일정으로는 국립현충원을 찾은 송 대표, 방명록에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라고 벌써 4번이나 썼습니다. 네, 요즘 제가 거의 현충원 전문 반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큰 선거가 있었고 또 여야 지도부가 바뀌고 있고 또 보통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각오를 다지니까요. 오늘도 현충원에 간 사람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비까지 살짝 내려서 이렇게 더 비장한 분위기가 됐는데요. 시간상 대통령 묘역 참배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어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광폭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경우에도 다음 달쯤이라고 예상됩니다만 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 아마 여러 가지 행보를 통합적 행보를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네, 차기 당대표의 통합 행보를 예상한 김 원내대표, 본인도 7일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 5.18 묘역을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울산이 지역구죠. 최근 불거진 영남당 논란을 의식한 걸까요? 사실 이 국민의힘이 광주를 대하는 태도 중요합니다. 4.7 재보궐선거 사령탑이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광주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보수 이미지를 좀 덜고 비호감도를 낮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광주를 잘못 언급했던 황교안 전 대표는 곤욕을 치렀죠. 1980년 그때 막 사태가 있었죠. 학교가 축적되고 그래도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고 지낼 수 있는 것이 다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의 덕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을 10개월 남겨놓고 들어선 여야 지도부의 과제, 어대 여, 어차피 대선은 여당도, 어대 야, 어차피 대선은 야당도 아닌 중도층, 구동층을 끌어안는 게 될 겁니다. 최근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양강 구도를 굳히고 있는 두 후보 모두 마의 30%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신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사람이 약 30% 정도 됩니다. 중도층을 껴안기 위한 여야의 정책 경쟁, 수혜자는 국민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김 원내대표는 연일 싸울 건 싸우고 일할 건 일하겠다, 이런 합리적인 대여 관계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도 다시 확립하고 행복한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나라 만들도록 모든 것을 바쳐 싸울 건 싸우고 일할 것은 일하겠습니다. 네, 여야 원내 지도부의 상견례가 오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아주 화기애애했는데요. 그동안 아주 가까이에서 서로를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항상 눈가에 부드러운 웃음과 미소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인상이셨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예술적인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을 느끼는데요. 멀리에서 보면서도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그리고 마음도 아름다운 분, 이렇게 윤호중 의원님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전차의 양쪽 바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두 사람 상견례 직전까지만 해도 서로 으드렁 됐는데요. 바로 원내 입법 수문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섭니다. 어제 오전에 덕담을 했던 윤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작물 얘기를 듣고 아주 급발진했는데요. 오늘 상견례 직전에는 훔친 물건을 뜻하는 작물이라는 이 표현 유감스럽다면서 법적 근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 의정 활동을 했던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미소 띤 얼굴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봅니다. 이건 권리, 작물을 가지고 있는 건 권리가 아닙니다. 작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더불어민주당 174석을 가진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만나 뵙게 되겠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금방이라도 싸울 듯 하다가 다시 다정해지는 것,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 걸까요? 앞서 법사위원장 등 원구성 문제는 5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는데 아직 회의 일정은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첫 만남에서는 각자 입장 정도만 오갔다고 하는데요. 법사위원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민주당, 그리고 작물, 즉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는 국민의힘, 어떤 예술적인 정치를 펼칠지 지켜보겠습니다.
여야는 코로나 백신 문제를 놓고도 맞부딪혔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인데요. 송 대표 취임 이틀째인 오늘 백신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백신 물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겠다고도 했는데요. 2차 접종까지 물량이 확보돼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언급하고 저도 선거 과정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단순히 백신 도입을 넘어서 미국의 백신 회사들과의 기술 협약 통해서 이 생산 기지로 만들어 나가는 것. 네, 같은 시간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백신 수급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수급 계획, 물량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백신을 정쟁화하지 말라 재차 비판했습니다. 백신의 확보와 접종은 세계 꼴찌 수준인데 본 장단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아서 어저께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그 자료를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상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신 문제는 우리 국민의 삶의 문제인데 이것을 정쟁화시켜서 백신을 조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물론 야당으로서는 국민의 근심을 대변해서 불협튼튼하자는 그런 조언과 비판적 지적은 얼마든지 수용합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불신을 조장해서 정쟁하는 것은 우리 도움이 되지 않나. 네, 이 두 사람도 불과 어제 만났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아주 다정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의 인연을 떠올리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는데요. 아니 왜 청년을 왜 하는 거야 지금? 앞으로 축하도 아니 왜 청년 제대로 모이는 홈도 반갑습니다. 네, 여야의 협치도 경쟁도 갈등도 모두 수혜자는 국민이 돼야 하겠죠. 일단 국민의힘은 오늘 백신 수급을 위한 대미 사절단을 제안했는데 민주당도 여야가 공동의 노력을 모색해 나가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다만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어제 대변인으로 임명된 민주당 이용빈 의원입니다. 의사 출신인 이 대변인은 백신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경찰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백신의 부작용은 확률이 낮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컨대 소화제를 먹어도 약 부작용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보다도 훨씬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차를 안 타는 건 아니잖아요. 백신이 주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중도층 확보 경쟁, 법사위원장 백신 놓고 설전. 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노래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미소 속에 비친 그대까지 나올 줄은 몰랐지만 아무튼 자 법사위원장을 놓고 지금 여야가 상당히 이제 설전을 벌여서 사실 이제 오늘 정말 하이라이트가 있지 않을까, 아주 큰 충돌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두 사람의 만남은 부드럽게 넘어갔네요. 네, 일단 양측의 입장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원구성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의 경우 협상의 대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못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작물이라고 강하게 표현을 하면서 관습법상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건 당연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양측 다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충돌을 하지 않을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법사위원장은 그냥 겉으로 달라고 하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법사위원장을 못 갖고 오는데 다른 상임위원장을 몇 개 달라 하는 것도 저쪽에 또 면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그냥 옥신각신 그냥 주장만 하다가 끝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반장,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당직 인선을 했죠? 맞습니다. 전희경 전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는데요. 이 전 의원은 정경련 산하의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보수의 입장을 견지하고 때로는 거친 표현을 사용해서 보수 여전사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대변인에는 초선의 강민국 의원, 전주의 의원을 임명했고요. 앞서 기재부 차관 출신이자 대구 달성이 지역구인 추경호 의원을 원내수석 부대표로 임명하면서 영남 쏠림 현상의 보수성을 강화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안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당권 레이스에 돌입하려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이른바
영남당 논란이 당내에서 뜨거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 그러니까 PK 출신이고요. 또 대구 TK 출신인 추경호 의원을 원내 수석 부대표로 임명한 데 따른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원래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도 하죠. 대선을 앞두고 확장성을 깨하려면 영남 출신의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으니 비영남인 당대표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충남 출신의 홍문표 의원인 어제 출마 선언 한번 들어보시죠. 정권을 잡으려면은 오늘의 영남 정당으로는 어렵다. 그렇다면은 이게 비영남 쪽에서 당 대표가 나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냐. 홍문표 의원은 뭐 아예 영남과 비영남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설명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출신의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프레임 아닌가요? 어떻게 봐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네. 이 친이와 친박 또는 뭐 친박과 비박 이렇게 뭐 인물 중심의 계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영남 대 비영남의 구도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영남 출신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건 일단 주호영 전 원내대표죠. 주 전 원내대표는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영남 PK 출신의 조혜진 의원은 이 영남과 비영남 구도를 비판했습니다. 범야권의 대통합 그리고 후보 단일화 이거를 누가 제일 잘 이끌어내고 국민의힘 변화 개혁을 누가 가장 잘 해낼 것인가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판단하지 뭐 영남이냐 아니냐 이걸 제일 먼저 앞순위에 두고 판단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지금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또 이 밖에 누가 있나요? 일단 영남권과 비영남권으로 나눠서 살펴보면요. 네. 영남권에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이 조혜진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과 윤영석 의원이 있고요. 비영남권에서는 충청의 홍문표 의원과 서울 권영세 의원이 있고요. 최근에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초선이자 비례대표인 김웅 의원도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요. 김 의원은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겠다라는 건데요. 이 김 전 비대위원장이 당에 독설을 던지고 그 때문에 상처를 받은 당원들도 있지만 그만한 실력을 가진 분을 별로 못 봤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총장도 당에 들어오기가 쉬울 거라고 했는데요. 윤 총장 지금 이른바 우리가 쉽게 말해서 TK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거든요. 들어오셔야 되는데 명분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주호영, 나경원 이런 분들 이름이 상위권에 있는데 그분들이 당대표 되면 좀 들어오기 힘들어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 다른 절차를 한번 거쳐야 되겠죠. 근데 그 정도의 지금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지금 자천타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이제 10명을 넘는다. 그런 얘기가 좀 들리죠. 조금 전에 이제 김웅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 밖에 두 사람에게 들어오라고 했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네, 그 무소속 홍준표 의원입니다. 초선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김 의원은 홍 의원에 대해선 변화하지 않고서 그냥 당에 복귀하는 건 당원들이 별로 원하지 않을 것이다 선을 그었는데요. 홍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노마 지지라는 말이 있다. 숲속에서 길을 잃을 때 늙은 말을 따라가면 길이 보인다는 고사성어다 이렇게 썼습니다. 경험이 많은 본인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복당을 원한다는 뜻을 애둘러 표현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즉답 피했습니다. 현충원에서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해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서 즉답을 피했던 건데요. 앞서 복당이 당연하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 홍 의원과 의정 활동을 했던 다선 의원들은 홍 의원의 복당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가 또 국민의힘 좀 내부적인 또 갈등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또 요인이 되겠군요. 좀 지켜보고요. 민주당 송영길 후보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면은 역시 오늘 당직 인선을 추가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3선의 윤관석 의원, 또 수석 대변인으로 재선의 고용진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역구가 인천인데요. 송 대표가 이제 인천시장이던 시절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두 사람 모두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덜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유반장도 얘기했지만 송영길 대표가 오늘 부동산이나 백신 관련한 이제 보고를 직접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민감한 정책들을 당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아마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도 앞으로 속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요. 네. 유반장이 좀 잘 좀 챙겨줘요. 네, 속보.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중도층 확보 경쟁
법사위원장 백신 놓고 설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김호수 전 법무차관이 취임 후 첫 최우선 과제로 검찰 조직의 안정을 꼽았습니다. 친정권 성향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길 거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발언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을 완성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국민의힘에선 정권의 방패 노릇을 할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이제부터 심사위원분들의 회의를 거쳐서 최종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갈 마지막 한 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의 마지막 진출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싱어게인 검찰총장 전 파이널 라운드 진출자는 김호수 전 차관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장이 되는 셈이죠. 청와대는 김 전 차관이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여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꼽았습니다. 조국 사태로 시작해서 소위 갈 때까지 갔었던 추윤 갈등까지 검찰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어디를 느낄 때 선택적 정상상.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검찰 조직의 안정, 이 때문에 새 총장이 단행할 검찰 인사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규모 물갈이 인사는 또 한 번 조직을 흔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김 후보자의 연수원 기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 후보자는 20기, 전임인 윤석열 전 총장보다 3기수의 선배로 사상 첫 기수 역전 총장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고검장급 대다수는 연수원 23기 또는 24기인데 선배가 총장으로 왔으니까 굳이 자리를 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사 요인도 줄어드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익신 반장은 회사의 43기, 류정화 반장은 48기입니다. 복국장 자리를 조 반장에게 물려준다면 다 같이 선배 잘 모시겠습니다 하면 되겠지만 만약 혁신을 위해서 류국장이 탄생한다면 선배인 조 반장은 쓸쓸히 뒤안길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정치부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늘 새로운 시도를... 네, 새로운 시도. 자, 검찰 인사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입니다. 이 지검장도 23기여서 물러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유임 또는 승진, 그러니까 대검찰청 차장으로 영전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역시 친정권 성향이란 평을 받는 김호수 총장 후보자와 함께 정권 말 투톱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변수는 오는 10일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현재 이성윤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지검장 기소를 결정한다면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이 되고 전국 최대 규모 지방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데 대한 논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는 김호수 후보자도 연루가 되어 있죠. 사건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다는 이유로 최근에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차 말씀드릴게요. 이성윤 지검장 기소 여부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역시 김 후보자와 코드가 맞는다는 점을 숨기진 않았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를 낙점한 배경에 대해서 2년간 법무부 차관으로 일하며 박상기, 조국, 추미애 세 장관과 호흡을 맞췄고 이 점을 큰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자, 이 시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 특수부 폐지와 같은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이 대거 추진된 시기입니다. 또 김 후보자는 조국 사태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팀 꾸리자라고 제안했다가 검찰 내부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뻔뻔함의 극치,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후보 추천위에서 꼴찌 한 사람을 1등으로 만든 이 신기한 기술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은 대놓고 거짓말하고, 법무부 장관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고, 법무부 차관은 범죄 혐의가 이미 객관적 증거에서 드러난 피의자이고, 검찰총장은 또 수사 대상자이고, 사자투성인 사람만 앉히겠다는 이 정부를 보면서 정말 캥기는 게 만한 모양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야말로 검찰 개혁을 완성할 적임자다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차관으로서 개혁의 실행 작업을 이끈 만큼 이제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는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 코드 인사 논란에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어기는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 인사권이란 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 의한 것이며 분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국민의 법상식과 동떨어져 있고 국민의 권리 보호 대신 기득권 유지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악습을 끊어내고 검찰이 진정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죠. 다만 검찰총장은 청문회법상 국회 임명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기에 사실상 총장 취임은 시간 문제인 셈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호수, 조직 안정 중요, 정치적 중립성 챙길 것.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된 김호수 전 법무차관이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는데 아까 이제 그 신반장도 소개했지만 최우선 과제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검찰 조직의 안정을 꼽았죠. 맞습니다. 어제 지명되자마자 그 서울 고검에 청문회 준비단을 꾸렸었는데요. 오늘 출근길에서는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서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가장 중점적인 과제로 복정이 말했던 조직의 안정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이나 정치적 중립성 시비 등을 둘러싼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총장에서 가장 중점 과제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직 안정이겠죠. 예, 조직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김 후보자는 2018년 6월부터 2년간 법무부 차관으로 일을 하면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이렇게 3명의 장관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 시기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특수부 폐지와 같은 형 정권의 검찰 개혁이 대거 추진이 됐는데요. 또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해서 당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했다가 검찰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김호수 후보자가요. 조직의 안정을 이제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니까 만약에 이제 총장 자리에 취임한다면은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죠. 일단 첫 시험 때는 차기 검찰 인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폭은 크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게 낫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연수원 20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아까 이제 신반장이 소개했죠. 네, 현재 고검장급보다 그 서너 기수 선배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검찰의 관행, 그러니까 동기가 총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그런 그렇죠. 상황도 물러날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만큼 인사 요인도 줄어든 거고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갑자기 겁니다. 생각이 났는데 아까 이제 신반장이 여정의 상황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류 반장이 제자리에 앉으면은 조 반장은 당연히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혹시 그렇게 된다면 역시 혁신이 필요하니까요. 받아들일 거예요? 네. 네는 뭐예요? 그럼 조 반장이 되면 다른 반장들 다 그냥 잔류하는 거고. 네, 조직이 안정이 최우선인데 류 반장은 좀 제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근데 저를 그대로 두자는 의견은 왜 없어요? 혹시 예상했던 대로 양육 강식의 세기를 부는 듯합니다. 근데 뭐 다 아직 공허한 얘기예요. 다 뭐 필요 없는 얘기고 혁신은 할게요. 네. 국장의 혁신이 잘. 네.
좋아요. 자, 아무튼 그 이번 검찰 인사에 또 이제 관전 포인트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류 반장도 얘기했지만 일단 선배가 총장이 됐기 때문에 물러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요.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쓸 가능성도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법조계에서는 뭐 사표를 쓰진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 많고요. 그럼 결론은 유임 아니면 승진. 네. 입니다. 유임을 할 경우에는 이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전권 인사들이 연루된 민감한 수사 계속 지휘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요. 혹은 검찰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대검 차장으로 승진, 영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대검 차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인 수사심의위원회가 변수네요. 그렇습니다. 이지검장은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에 이 수사 무마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검찰은 기소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오는 10일 이지검장 요청으로 소집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결정하면 이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이 될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죠. 뭐 최근에도 뭐 따르지 않은 케이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결정이 나오면은 검찰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거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아까 엇갈린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엇갈리고 있죠. 네, 예상했던 대로 많이 엇갈렸는데요. 먼저 민주당은 이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다. 또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반대로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하자투성이 후보자를 정권의 방패로 앉히려 한다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각 한번 들어보시죠. 김호수 차관이 제가 볼 때는 그 검찰 내에 있을 때나 그리고 법무부 차관으로 있을 때 특별하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어기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평가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진두지휘해야 할 검찰총장이 검찰 힘빼기에 앞장선 인물이자 피의자 신분이며 정권에 충성하는 코드 인사라면 어느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의당도 입장 냈습니다. 이 정권의 호위무사가 아닌 시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런 입장 낸 건데요. 특히 검찰 개혁이 정쟁화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김호수 전 법무부차관을 둔갑하여 정쟁화되거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던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 내부 반응도 궁금한데요. 보통 이제 시니어 인사로 많이 분류되는 진해원 검사가 김호수 후보자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는 거죠. 예,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있는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죽을 써서 개에게 줄 때가 있다. 개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표현이 상당히 세네요. 그래도 조직 그 수장이 될 또 선배이자 상관인데 말이죠. 아주 표현이 강하네요. 네, 김모수 후보자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전에 올라온 글들을 좀 보면 좀 더 확실해지는데요. 지난 23일에는 아예 김 후보자를 직접 거론하면서 김호수라는 분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내 징계위에서 계속 말을 막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김호수 후보자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토가 나왔다. 이런 사람이 법무차관이었다는 현실에 분노가 밀려왔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진해원 검사는 과거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사주를 풀이를 해주면서 당신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말라 이런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김호수 차관이 징계위원이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진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한 앙심을 갖고 김 후보자를 비난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참 신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뿌렸던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건 맥락을 좀 보면요.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 씨를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전단 수백 장을 국회 분수대 주변에 뿌린 혐의인데요. 이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고소를 해야만 이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서 고소가 진행됐다는 법률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건데 그런데 왜 취하를 한 거예요? 일단 이 표현의 자유를 놓고 좀 네.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참여연대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건 문 대통령이 그간 밝혀온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요.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라면 누구든 정책, 대통령,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 이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논의 끝에 고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이제 고소를 취하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군요.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오수 조직 안정 중요, 정치적 중립성 챙길 것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이 주도하는 민주당 중심주의를 내세웠죠. 송영길 체제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당내 대선 주자인 빅3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 러브콜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웅적인 이미지와 신비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민주당의 새 사령탑이 된 송영길 대표, 변화를 기치로 내걸었죠. 그래서일까요? 첫 일성부터 남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냐 민주당 정부냐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의 방점이 좀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우리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 준비, 그다음에 미래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 이것들을 잘 준비해야. 당정청, 원팀을 강조하긴 했지만 주도권은 당이 가져가겠다 천명을 한 겁니다. 민주당, 그것도 송영기로의 다른 목소리, 결국은 차별합니다. 이미 후보 시절 몸서 실천에 옮겼었죠. 5년부터 3년 구간을 새로 신설하고 노년 공제와 보유 공제를 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늘려주면 슈퍼더지 그를 플랜 B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송영길 체제의 등장, 대선주자들의 셈법도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에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이심 송심이라고 할까요? 이미 러시아산 백신 도입을 놓고 찰떡궁합을 선보였죠. 이른바 문자 폭탄에 대해서도 한마음이었습니다. 신경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1000개쯤 차단하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그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미신과 당심이 유리되는 거죠. 오늘 송 대표는 취임 뒤 첫 과제로 부동산과 백신 정책을 검토했는데요. 민생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도 꼭 닮았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친문 주류와는 거리가 멉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이 지사 입장에선 대선 경선을 앞두고 무엇보다 공정한 룰 관리가 절실했는데요. 적어도 송 대표가 중간에서 장난은 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선 경선 과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후보자와 지지자 간의 상호 경쟁이 이제 격화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해서 원팀으로 만들어낼 것이냐가 이제 과제라고 봅니다. 이 지사와 달리 이낙연 전 대표는 송 대표와 관계가 조금 껄끄러울 수 있을 듯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문 당원들이 이른바 114 투표운동을 벌였었는데요. 당 대표는 홍영표, 최고위원은 강병원, 전해숙 후보를 뽑자는 거였죠. 홍영표 의원은 고배를 마셨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최고위원에 입성을 했는데요. 전해숙 최고위원, 이낙연계로 분류가 됩니다. 더욱이 송 대표와 이 전 대표는
같은 전남 출신입니다. 당대표에 이어 대선 후보도 전남 출신이 된다. 정치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조합이긴 합니다. 그나마 전북 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는 사정이 조금 더 낫습니다. 송 대표와 관계도 우호적인데요. 과거 민주통합당 시절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죠. 송 대표가 인천시장에 도전했을 땐 물심양면으로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책에 있어선 색깔이 좀 다릅니다. 백신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국민들께서 백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무작정 계약을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남더라. 그럼 그 누구 책임입니까? 문자 폭탄에 대한 생각도 결을 달리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당내 다양한 의견이 표출이 되고 어떤 결정이 이뤄지는 걸 존중하는 문화만 있다면 불협화음, 용인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인데요. 결정을 존중하는 문화, 과연 강성 지지층들에게 있을까요? 당의 결정과 달리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당을 요구하기도 했었죠. 송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열성 지지층으로 바꿔 부르자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열성 지지층 분들 새 지도부가 들어서기가 무섭게 열과 성을 다해 송 대표를 비판하는 문자 폭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당에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물론 당심과 민심이 같다면 문제가 없겠죠. 또한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라는 어떤 이분법적 논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근거가 없음이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를 통해 국민과 당원은 같은 목소리로 개혁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단 없이 유능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당 지지율,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죠. 여기에 유권자 성향, 그러니까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37%에 이뤘던 진보층이 26%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진보 쪽으로 크게 기울었던 운동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중도와 보수로 마음을 바꾼 유권자들, 이들을 잡지 않고 민주당이 과연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엔 이른바 빅3가 경쟁 중이지만 야권은 윤석열 독주 체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윤 전 총장이 퇴임한 뒤로 벌써 2달째 콜백 없는 러브콜만 이어지고 있죠. 이제 지칠 만도 한데 아직도 지극정성인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인데요. 상황에 따라 저한테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은 진짜 문직이라도 뭐 페이스메이커라도 뭐든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차기 대선 출마는 머릿속에 없다며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는 겁니다. 안 대표는 요즘 국민의힘과 합당을 논의 중인데요. 국민의힘 안에서 아직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뜸을 들이고 있지만 속내는 다른 곳에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석수 102석 대 3석입니다. 이대로 합당을 하면 국민의힘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을 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야권 통합의 키를 국민의당이 쥘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문직이란 말이 유행인가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정권 교체를 위한 문직이가 등장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입니다. 윤 전 총장, 내가 돕겠다며 통합열차에 빨리 올라타라 조언을 했는데요. 같은 검사 출신으로 먼저 정치권에 뛰어들었죠. 먼저 왔고 아픈 경험도 있으니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안 대표와는 조금 결이 달랐습니다. 본인이 선수가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야권에서 윤 전 총장에게 러브콜만 보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윤 전 총장을 제칠 수 있다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검찰의 정의만 가지고 국가를 이끌 순 없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의 높은 지지율에도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신비주의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투명하게 검증하고 경쟁을 통해서 하나하나 검증되고 평가받은 걸 통해서 그다음에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지 영웅적인 이미지와 신비주의로는 그거는 일시적인 거겠죠.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죠.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이 됐지만 지금은 갈라선 상태입니다. 원 지사는 다음 정권을 잡겠다면 이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날을 세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신경을 끄는 듯 싶습니다. 대신 본인의 정책 관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이른바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 양병을 주행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앞서가는 길은 인재 양성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평가 절하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늘리는 문재인식 해법은 혁신을 가로막고 나라를 망치는 길입니다. 기본소득이나 청년에게 1억 원씩 주는 포퓰리즘으론 나라를 살릴 수 없다면서 여권 대선주자들도 저격을 했습니다. 구애, 도전, 무시, 각자의 셈법에 따라 윤 전 총장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다른데요. 아직까지 키는 윤 전 총장이 쥐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언제쯤 신비주의를 벗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까요?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송영규로 출범, TV 엇갈린 여권 빅3, 야권 윤석열 어쩌나, 구애, 도전, 무시. 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죠. 맞습니다. 남양유업이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요새 맞아요. 몸살을 네. 앓고 있는데요. 이 사태 이런 내용입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마케팅을 했다가 허위로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고요. 사태가 커지자 홍원식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겁니다. 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남양유업은 앞서 다른 의혹도 있었는데요. 장남인 홍진석 상무의 회삿돈 유용 의혹이 있었고요. 외조카인 항완아 씨의 마약 투약 논란도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8년 전에 대리점 갑질 사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대국민 사과를 했었죠. 네, 그때 이 대표와 임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었는데 당시 홍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불가리스 사태가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등 파장이 커지자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홍 회장은 5분 남짓한 사과문을 읽으면서 이 두 차례 허리를 굽혔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울먹이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홍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긴 했지만요.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계속 유지될 걸로 보인다는 거죠? 네, 지난 3월 공개된 남양유업의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홍 회장이 남양유업 전체 지분의 절반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6명 가운데 3명이 홍 회장 본인을 포함해서 모친과 장남, 다시 말해서 오너 일가고요. 남양유업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향후 경영과 관련해서 현재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송영길호 출범 TV 엇갈린 여권 빅3, 야권 윤석열 어쩌나, 구애 도전 무시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를 할 때 미끄럼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안전 표지판과 이 바닥엔 고인목을 꼭 설치해야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다 움직이네. 잘 고정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아마 이게 또 차 무게 때문에 잘 견디지 못해서 고인목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또 파손도 되고 이건 아예 뒤틀렸어요. 오늘 만나본 고종목 중에 유일하게 2개가 다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또 완전히 부서져서 뒤집어져 있는 고종목도 있습니다. 무용지물이겠죠. 이 주변에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사 현장하고 깨지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불과 한 1, 2주 만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네. 그 플라스틱이랑 이런 게 얼면서 다 깨져버린 거예요. 관리가 안 됐네요. 예. 경사 주차장이 일반 수직 주차와 다르게 평행 주차를 하다 보니까 스토프를 양쪽에 다 설치하게 되면 실제로 일반 주민분들이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가장자리 쪽에 한쪽씩 설치를 했었는데 한쪽만 설치하다 보니까 자동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금방 파손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조만간에 정비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한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에 치여 숨진 아이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주차장법 개정안입니다. 경사진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인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 운전자는 바퀴에 고인목을 대거나 차량 앞바퀴를 옆으로 돌려놓는 등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6월 25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혹시 하준이법 아세요? 아니요. 하준이법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경사로에는 주차하시게 되면은 고인목 설치가 의무화됐어요.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어요? 시민 의식의 문제도 있고요. 아무래도 안전 불감증이 제일 원인이겠죠. 비탈길 주차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한 주택가의 내리막길에 주차된 화물차가 미끄러지며 30대 여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고인목이 없는 상태에서 차가 내려오게 되면 내리막길에서 더 관성이 크기 때문에 매년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서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차가 서서히 풀리면서 내리막길에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다반사기 때문에 고인목 설치는 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준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동을 해서 다른 경사로 주차장에 왔습니다. 벽에는 이렇게 경사로 주차 시 준수 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벽 방향으로 앞바퀴 방향을 고정하라고 되어 있지만 쭉 보시면 한 대도 그렇게 한 차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버팀목 보관함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되지 않은 고인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인목과 안내 표지판 설치를 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선 6개월 영업정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경사진 주차장이란 규정이 모호하고 고인목의 기준도 명확치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로는 1도, 2도 정도 되면은 사람이 눈에 투명하게 그냥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병렬 주차를 해놨다가 차가 서서히 미끄러지면서 사고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사로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다. 또 고인목 자체도 재료라든지 형태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은 단속보다는 계몽적인 차원의 법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하준이법. 하지만 이전과 별다를 게 없는 상황이라면 이 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려는 운전자 스스로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육군 총장 여러분 애인 다른 사람 만난다 실언 사과입니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각종 제보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육군 참모총장의 실언인데요. 코로나로 외출이 막힌 신임 장교들에게 여러분 애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거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죠. 논란이 커지자 총장은 농담성 발언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한 육군 병사가 가혹행위와 군병원 오진으로 못 걷게 됐다는 제보도 있었는데요. 관련해 국방부가 감찰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과잉 방역과 부실급식을 시작으로 제보가 잇따르자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휘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죠. 은폐할 게 아니라 드러내 고쳐야 하고 무엇보다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어린이날은 따로 회의가 없고요. 저희는 모레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고맙습니다. 재택근무하는 걸로 합시다. 네, 제발.